그날 저녁 아빠가 사라졌습니다. 노원구 낡은 빌라 골목에 경찰차 2대가 들어선 건 저녁 7시가 채 안 된 시각이었어요. 파란 불빛이 좁은 골목 담벼락을 훑고 지나갔습니다. 이웃집 아주머니들이 하나둘 문을 열고 내다봤어요. 203호 창문, 8살 이서준은 커튼 뒤에 숨어 아래를 내려다봤습니다. 아빠였어요. 이태수는 현관 앞에서 양손이 묶인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평소에 서준이 제일 좋아하던 아빠의 낡은 점퍼, 그 어깨가 그날따라 유독 작아 보였습니다. 경찰이 뭔가를 말했어요. 아빠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냥 끌려갔습니다. 서준은 커튼을 꽉 쥐었어요. 누나. 뒤에서 하늘이가 불렀습니다. 6살 남동생은 누나 등 뒤에 서서 까치발을 들고 밖을 보려 했어요. 아빠 어디가? 서준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할 수가 없었습니다. 경찰차 문이 닫혔어요. 불빛이 골목을 빠져나갔습니다. 구경하던 이웃들이 수군거리며 들어갔어요. 골목이 다시 어두워졌습니다. 아빠가 서 있던 자리만 텅 비었어요. 안방 문이 열렸습니다. 엄마 박미진이 벽을 짚으며 나왔어요.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관절이 심하게 붓는 날이면 저렇게 벽을 짚어요. 오늘이 그런 날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나온 거였어요. 서준아. 엄마 목소리가 떨렸어요. 서준은 커튼에서 손을 뗐습니다. 그리고 엄마한테로 걸어가 그냥 옆에 섰어요. 안겼으면 했지만 엄마 몸이 아프다는 걸 알았거든요. 그래서 그냥 옆에만 섰습니다. 괜찮아. 아빠는 곧 와. 엄마가 말했어요. 서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믿어서가 아니었어요. 하늘이가 듣고 있었거든요. 그날 밤은 셋이 한 방에서 잤어요. 엄마가 가운데에 눕고 양옆에 서준과 하늘이가 붙었습니다. 하늘이는 금방 잠들었어요. 엄마도 약을 먹었는지 숨소리가 깊어졌고요. 서준만 눈을 떴습니다. 천장을 봤어요. 아빠 점퍼 어깨가 자꾸 생각났습니다. 그 작아 보이던 어깨가. 서준은 이불을 끌어올렸어요. 눈이 뜨거워졌지만 소리는 내지 않았습니다. 엄마 깨면 안 되니까요. 창밖에 바람이 불었어요. 빌라복도 형광등이 깜빡였습니다. 늦가을 노원구의 밤은 그렇게 차가웠어요. 8살 서준의 긴 밤이 시작됐습니다. 사흘 뒤 아빠가 왜 잡혀갔는지 서준은 알게 됐어요. 학교에서였습니다. 쉬는 시간에 같은 반 민준이가 말했어요. 야, 너네 아빠 도둑질했다며. 우리 엄마가 그러던데. 서준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민준이 옆에 있던 아이들이 쑥덕거렸습니다. 서준은 창밖을 봤어요. 운동장에 낙엽이 굴러다녔습니다. 도둑질. 아빠가 도둑질을 했다고요. 서준은 그 말을 믿지 않았어요. 아빠는 서준이 1,000원짜리 지폐를 주워오면 꼭 물어봤거든요. 어디서 났냐고, 남의 거 아니냐고. 그런 아빠가 도둑질을 했다는 게 서준은 이해가 안 됐습니다. 집에 돌아와 엄마한테 물었어요. 엄마는 부엌 식탁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가락에 파스를 붙인 채로요. 서준 말을 듣더니 한참 있다가 말했어요. 아빠는 잘못한 거 없어. 억울한 거야. 그럼 왜 잡혀갔어? 엄마가 대답하지 못했어요. 서준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엄마 눈이 빨개지는 게 보였거든요. 그날 저녁 서준은 아빠 방에 들어갔어요. 아빠 방은 작았습니다. 책상 하나, 옷장 하나. 책상 위에 아빠가 쓰던 메모지들이 그대로 있었어요. 서준은 아빠 의자에 앉아봤습니다. 발이 바닥에 닿지 않았어요. 서랍을 열었어요. 볼펜, 영수증 몇 장, 낡은 수첩. 맨 아래 서랍을 열었습니다. 뭔가 있었어요. 작은 USB였습니다. 검은색,
엄지손가락만한 크기. 겉에 테이프가 붙어 있었어요. 아빠 글씨로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서준아, 이건 절대 주면 안 된다. 서준은 한동안 그 글씨를 봤어요. 아빠 글씨였습니다. 평소에 서준 알림장에 사인해주던 그 글씨. 조금 삐뚤고 급하게 쓴 것 같은 그 글씨. 서준은 USB를 꺼냈어요. 그리고 교복 안주머니 깊숙이 넣었습니다. 왜 넣었는지 서준도 몰랐어요. 그냥 아빠가 절대 주면 안 된다고 했으니까요. 그날 밤 301호에서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윤복순 할머니가 문틈 사이로 203호 불이 꺼진 걸 확인하고 오래 서 있었어요. 그러다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밥은 먹었나? 할머니는 냄비 뚜껑을 열었다 닫았다 했어요. 그러다 결국 뚜껑을 들고 국자를 집어들었습니다. 아빠가 없는 아침은 달랐어요. 전에는 아빠가 먼저 일어나 밥을 했습니다. 된장찌개가 아니면 계란 후라이, 그것도 아니면 라면이라도 끓여놨어요. 서준이 눈 비비며 부엌에 나오면 아빠가 앉아서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머리도 안 빗은 채로 낡은 티셔츠 차림으로. 이제 그 자리가 비어 있었습니다. 서준은 냉장고를 열었어요. 계란 3개, 김치, 두부 반모. 냉장고 문에 붙은 메모지에 엄마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서준아, 아침은 계란 구워 먹어. 하늘이는 반숙으로. 메모지 끝이 조금 구겨져 있었어요. 쓰다가 손이 떨렸는지 글씨가 끝으로 갈수록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서준은 프라이팬을 꺼냈어요. 가스불을 켜는 법은 알았습니다. 계란 깨는 법도 알았어요. 근데 노른자가 터졌습니다. 2번째도 터졌어요. 3번째는 조심했는데 기름이 튀어서 손등을 대었습니다. 서준은 잠깐 손등을 봤어요. 빨개져 있었어요. 그냥 뒤집었습니다. 하늘이를 깨웠어요. 밥 먹으라고. 하늘이는 눈도 못 뜨고 식탁에 앉았습니다. 계란을 보더니 말했어요. 누나, 이거 탔어. 맛은 똑같아. 먹어. 하늘이가 한 입 먹었어요.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서준은 맞은편에 앉아 자기 계란을 먹었어요. 탄 냄새가 났습니다. 그래도 먹었어요. 밥은 먹어야 학교 가니까요. 엄마는 아침에 잘 못 일어났어요. 류머티즘이 심한 날은 손가락이 밤새 굳어서 아침에 주먹을 쥐는 것조차 힘들었습니다. 그런 날은 침대 끝을 붙잡고 일어나는 데만 한참 걸렸어요. 서준은 그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먼저 방문을 두드렸어요. 엄마, 나 학교 가. 안에서 소리가 났어요. 뭔가 더듬는 소리. 그러다 엄마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잘 다녀와. 하늘이는 데려다 줄게. 고마워, 서준아. 서준은 문 앞에서 잠깐 서 있었어요. 문을 열고 싶었습니다. 엄마 얼굴 보고 싶었어요. 근데 열면 엄마가 미안해할 것 같았어요. 아픈 모습 보이는 걸 엄마가 제일 싫어했거든요. 그냥 돌아섰습니다. 하늘이 손을 잡고 계단을 내려갔어요. 학교는 버거웠습니다. 선생님이 받아쓰기를 한다고 했어요. 서준은 공책을 폈는데 연필이 없었습니다. 필통을 열어보니 다 다른 연필 하나만 남아 있었어요. 지난주에 새 연필 사달라고 했는데 아빠가 잡혀가던 날 그냥 지나쳤던 거예요. 옆자리 지아한테 빌렸어요. 지아는 줬습니다. 근데 아무 말도 안 했어요. 평소 같으면 웃으며 줬을 텐데. 서준은 그 차이를 느꼈습니다. 애들이 알고 있구나. 아빠 일을. 점심시간에 급식을 받았어요. 식판을 들고 자리를 찾는데 평소에 같이 앉던 애들이 이미 꽉 차 있었습니다. 서준은 잠깐 서 있다가 구석자리에 혼자 앉았어요. 밥을 먹었습니다. 맛을 몰랐어요. 창밖에 낙엽이 졌습니다.
바람이 불었어요. 서준은 숟가락을 내려놓고 교복 안주머니를 손으로 눌렀어요. USB가 거기 있었습니다. 아침에 학교 올 때도 챙겼어요. 집에 놔두면 불안했거든요. 아빠가 절대 주면 안 된다고 했으니까요. 학교 끝나고 집에 오면 서준의 일이 시작됐어요. 하늘이 데리러 유치원 앞에 갔습니다. 하늘이는 달려와 안겼어요. 무거웠지만 서준은 받아줬어요. 집에 와서 손 씻기고 간식 챙기고 엄마 약 먹을 시간 됐는지 확인했습니다. 엄마 방에 노크하고 약이랑 물 갖다 드렸어요. 엄마는 괜찮다고 했지만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이불을 더 덮어드렸어요. 저녁은 라면이었습니다. 2개 끓여서 하늘이 그릇에 먼저 담았어요. 파를 넣으면 하늘이가 안 먹으니까 빼고요. 엄마 것도 덜어놨습니다. 자기 건 냄비에 남은 걸로 먹었어요. 하늘이가 먹다가 말했어요. 아빠 언제 와? 서준은 면을 젓가락으로 짚다가 멈췄어요. 곧 와. 며칠 후에? 몰라. 빨리. 하늘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라면을 먹었어요. 6살은 그 대답으로 충분했습니다. 서준은 충분하지 않았어요. 며칠 후. 그게 언제인지 서준도 몰랐으니까요. 설거지를 했어요. 찬물이 손에 닿았습니다. 10월 끝자락 수돗물이 이미 차가웠어요. 서준은 찬물에 그릇을 닦으면서 손이 빨개지는 걸 봤습니다. 아침에 계란 뒤집다 데인 자리가 아직 남아 있었어요. 다 씻고 나서 손을 닦았어요. 거울을 봤습니다. 8살 얼굴이 거울에 있었어요. 서준은 한참 자기 얼굴을 봤습니다. 눈이 뜨거워졌어요. 울고 싶었습니다. 근데 엄마가 부엌 가까이 있었어요. 수도꼭지를 틀었습니다. 물소리가 나는 동안 잠깐 울었어요. 아주 짧게요. 그리고 수도꼭지를 잠갔습니다. 손으로 눈을 닫고 부엌에서 나왔어요. 하늘이가 거실에서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아빠 그림이었어요. 점퍼 입은 사람 옆에 서준, 옆에 하늘이, 옆에 엄마. 아빠 손에 하늘이 손을 그려넣고 있었습니다. 서준은 그 그림을 한참 봤어요. 그러다 하늘이 옆에 앉았습니다. 나도 그려줘. 하늘이가 크레파스를 건넸어요. 둘이 나란히 앉아 그림을 그렸습니다. 빌라 203호 좁은 거실에 형광등 불빛 아래서 밖에는 바람이 불었어요. 그날 밤 늦게 301호 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윤복순 할머니가 복도로 나와 203호 문 앞에 뭔가를 내려놓았어요. 작은 냄비였습니다. 뚜껑 위에 메모지가 테이프로 붙어 있었어요. 애들 줘. 소고기 무국 끓였어. 할머니는 초인종을 누르지 않았습니다. 그냥 놓고 들어갔어요. 다음 날 아침 서준이 현관문을 여는데 발끝에 냄비가 걸렸습니다. 뚜껑을 열었어요. 국이 아직 따뜻했습니다. 서준은 메모지를 읽었어요. 그리고 냄비를 들고 부엌으로 갔습니다. 엄마를 깨우지 않았어요. 하늘이 목부터 덜었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서준은 그 자리에서 잠깐 멈췄어요. 따뜻한 김이 얼굴에 닿았거든요. 오랜만에 느끼는 온기였습니다. 아빠가 잡혀간 지 열흘이 지났어요. 그날 오후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서준은 하늘이한테 방에 있으라고 하고 현관으로 갔어요. 문을 열었습니다. 젊은 여자가 서 있었어요. 단정한 재킷 차림에 명찰을 달고 있었습니다. 구청 아동복지팀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안녕, 서준이구나. 엄마 계시니? 서준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문을 반쯤 막고 서 있었습니다. 엄마 좀 뵐 수 있을까? 엄마는 그날 특히 안 좋은 날이었어요. 아침부터 손목 관절이 부어 진통제를 2알이나 먹었습니다. 지금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엄마 아파요.
많이 아프셔? 그럼 선생님이 잠깐 들어가도 될까? 서준은 비키지 않았어요. 복지사가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서준은 왠지 불편했어요. 서준아, 선생님은 너희 도우러 온 거야. 걱정하지 않아도 돼. 엄마한테 말했어요. 엄마가 억지로 일어나 거실로 나왔습니다. 벽을 짚고요. 복지사가 그 모습을 봤어요. 뭔가 받아 적었습니다. 복지사는 거실 소파에 앉아 이것저것 물었어요. 생활비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아이들 끼니는 챙겨지는지, 엄마 혼자 아이들을 돌볼 수 있는 상황인지, 엄마는 괜찮다고 했습니다. 다 괜찮다고요. 복지사가 서준을 봤어요. 서준이가 많이 도와주고 있겠네. 서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학교는 잘 다니고 있어? 네. 밥은? 먹어요. 복지사가 메모를 더했어요. 그러다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솔직하게 여쭤볼게요. 지금 아이들 돌봄에 공백이 생길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아버님도 안 계시고 어머님도 건강이 좋지 않으시고 저희가 아이들을 잠시 안전한 곳에서 돌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려고요. 엄마 얼굴이 굳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시설은 아니에요. 위탁 가정이나 일시보호소 쪽으로 아이들 데려간다는 말이에요. 지금 데려가는 게 아니라 안 돼요. 엄마 목소리가 처음으로 높아졌어요. 그러다 통증이 왔는지 손목을 감쌌습니다. 복지사가 일어나 도우려 했어요. 엄마가 손을 저었어요. 괜찮아요. 괜찮으니까 그냥 가주세요. 복지사는 명함을 테이블에 놓고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났어요. 엄마는 한동안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손목을 감싼 채로 서준이 옆에 가서 앉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옆에 있었어요. 엄마가 작게 말했습니다. 서준아. 응. 아무 데도 안 가도 돼. 알지? 서준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근데 사실은 무서웠습니다. 아무 데도 안 간다는 말이 꼭 지켜질 수 있는 건지 8살 서준은 알 수가 없었거든요. 사흘 뒤였어요. 빌라 앞에 낯선 차가 섰습니다. 검은 SUV였어요. 이 동네에는 어울리지 않는 차였습니다. 창문이 선팅되어 있어서 안이 보이지 않았어요. 남자 둘이 내렸습니다. 양복 차림이었어요. 이 낡은 빌라촌에 양복 입은 사람이 올 일은 없었습니다. 서준은 2층 복도 창문으로 그걸 봤어요. 학교 다녀오다 계단 올라가다 봤거든요. 남자들이 관리실 쪽으로 갔어요. 잠시 후 203호로 올라오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어요. 서준은 하늘이한테 방에 들어가 있으라 하고 현관에 섰습니다. 문을 열지 않고 물었어요. 누구세요? 이태수 씨 아는 사람들이야. 아버지 회사 사람들. 서준은 문을 열지 않았어요. 아버지 물건 좀 찾으러 왔어. 서류 같은 거. 아버지가 부탁하셨어. 서준의 손이 교복 안주머니로 갔어요. USB가 거기 있었습니다. 엄마 없어요. 아, 그래도 잠깐만 들어가면 되는데. 금방이야. 엄마 없으면 안 돼요. 남자 목소리가 잠깐 낮아졌어요. 서준아, 아버지 빨리 나오려면 그 서류가 있어야 해. 알겠어? 서준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아버지가 직접 부탁한 거야. 아저씨들 믿어도 돼. 그 말이 이상했습니다. 아빠가 부탁했다면 아빠 목소리로 전화라도 왔어야죠. 아빠는 한 번도 전화를 못했거든요. 면회도 아직 안 됐어요. 서준은 조용히 말했어요. 엄마 오면 다시 오세요.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남자가 뭔가 더 말하려다 멈췄습니다. 발소리가 계단 쪽으로 멀어졌어요. 서준은 문에 등을 기댔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안주머니 속 USB를 손으로 꽉 쥐었습니다.
그날 저녁 윤복순 할머니가 203호 문을 두드렸어요. 서준이 문을 열었습니다. 할머니가 깍두기 한 통을 들고 서 있었어요. 낮에 이상한 차 왔더라. 서준이 눈을 들었습니다. 봤어요? 봤지. 301호 거실 창문이 딱 거기 보이거든. 할머니가 깍두기를 내밀었어요. 서준이 받았습니다. 그 사람들 뭐라 하던? 아빠 물건 찾으러 왔대요. 할머니가 잠깐 서준을 봤어요. 주름진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줬어? 아니요. 할머니는 고개를 한번 끄덕였어요.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돌아섰어요. 계단을 올라가다가 멈추더니 돌아봤어요. 서준아. 네. 그거 뭐든 간에 절대 주지 마라. 알았지? 서준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했어요. 마음속으로는요. 학교는 더 힘들어졌습니다. 복도에서 다른 반 애들이 수군거렸어요. 서준이 지나가면 소리가 작아졌다가 지나가고 나면 커졌습니다. 못 들은 척 했어요. 들려도 못 들은 척. 담임 선생님이 방과 후에 서준을 불렀어요. 서준아, 요즘 힘들지? 서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힘들면 선생님한테 말해도 돼. 알지? 네. 집에서 밥은 먹고 있어? 네. 선생님이 서랍에서 뭔가를 꺼냈어요. 편의점 상품권이었습니다. 서준 손에 쥐어줬어요. 이거는 선생님이 주는 거야. 하늘이랑 맛있는 거 사 먹어. 서준은 상품권을 봤어요. 고맙다는 말을 해야 했습니다. 근데 목이 잠겼어요. 감사합니다. 겨우 나왔어요. 복도로 나오는데 눈이 또 뜨거워졌습니다. 서준은 빠르게 걸었어요. 운동장 끝까지 걸어가서 벽에 기댔습니다. 바람이 불었어요. 낙엽이 발 앞에 굴러왔습니다. 서준은 상품권을 주머니에 넣었어요. 손으로 눈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유치원 쪽으로 걸어갔어요. 하늘이 데리러. 그날 밤 검은 SUV가 다시 골목에 서 있었습니다. 엔진이 꺼진 채였어요. 창문이 열리지 않았어요. 그냥 세워져 있었습니다. 윤복순 할머니가 301호 창문으로 그걸 봤어요. 한참 보다가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번호를 눌렀어요. 신호가 갔습니다. 할머니는 나지막하게 말했어요. 재영아, 할머니다. 부탁할 게 하나 생겼어. 11월이 됐어요. 아침마다 서준이 제일 먼저 하는 일은 달력을 보는 거였습니다. 아빠가 잡혀간 날부터 줄을 그었어요. 하루에 하나씩 빨간 펜으로 조용히. 오늘로 23번째 줄이었습니다. 학교 끝나고 하늘이를 데려오는 길이었어요. 하늘이가 걸으면서 말했습니다. 누나, 오늘 유치원에서 가족 그림 그렸어. 그랬어? 응. 나는 아빠, 엄마, 누나 나 다 그렸어. 서준은 하늘이 손을 잡고 걸으면서 말했어요. 잘 그렸겠다. 선생님이 아빠는 어디 있냐고 물었어. 서준의 걸음이 잠깐 느려졌습니다. 뭐라고 했어? 출장 갔다고 했어. 서준은 하늘이를 봤어요. 6살이 출장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어디서 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지금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말이었던 거예요. 서준은 앞을 보며 걸었어요. 잘했어. 집에 돌아오니 엄마가 거실에 나와 있었습니다. 드물게도 소파에 앉아 뭔가를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서준이 가방을 내려놓으며 봤습니다. 낡은 수첩이었어요. 아빠 방에 있던 거였습니다. 엄마, 그거 아빠 거 아니야? 엄마가 고개를 들었어요. 응. 찾다 보니까 나왔어. 수첩을 덮었습니다. 표정이 이상했어요. 뭔가 읽다가 멈춘 얼굴이었습니다. 뭐 있어? 엄마는 잠깐 서준을 봤어요. 8살한테 어디까지 말해야 할지 재는 눈빛이었습니다. 그러다 말했어요. 아빠가 회사 일 적어뒀더라.
날짜랑 금액이랑 되게 꼼꼼하게. 서준이 엄마 옆에 앉았어요. 무슨 금액? 아빠 회사에서 이상한 돈 움직임이 있었나 봐. 아빠가 그걸 다 기록해뒀어. 서준은 교복 안주머니를 손으로 눌렀어요. USB가 거기 있었습니다. 말할까 잠깐 생각했어요. 아빠 서랍에서 찾은 것, 절대 주면 안 된다고 쓰여 있던 것. 근데 왠지 아직은 아닌 것 같았습니다. 엄마가 알면 걱정할 것 같았거든요. 몸도 안 좋은데. 아빠 원래 꼼꼼했잖아. 서준이 말했어요. 엄마가 작게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웃음이었어요. 그렇지. 아빠 영수증도 다 모아뒀잖아. 라면 영수증도. 맞아. 그것도. 둘이 잠깐 웃었어요. 하늘이가 방에서 나오다 둘이 웃는 걸 보고 같이 웃었습니다. 뭐가 웃긴지도 모르면서요. 그게 그때 203호에서 제일 화난 순간이었어요. 저녁을 먹고 설거지를 하는데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서준이 현관으로 갔어요. 문을 열었습니다. 301호 윤복순 할머니였어요. 옆에 낯선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40 중반쯤 돼 보이는 캐주얼한 차림의 남자였어요. 양복도 아니고 작업복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평범한 점퍼 차림이었어요. 서준아, 이분은 할머니 아는 분이야. 변호사야. 서준은 남자를 봤습니다. 남자가 먼저 말했어요. 안녕, 서준아. 나는 한재영이라고 해. 할머니한테 너희 얘기 들었어. 서준은 문을 반쯤 막고 서 있었어요. 엄마한테 물어봐야 해요. 그래야지. 엄마 계시면 같이 얘기해도 될까? 넷이 거실에 앉았습니다. 엄마는 처음엔 경계했어요. 또 아이들 데려가려는 사람인가 싶었던 거죠. 한재영이 명함을 내밀었습니다. 공익사건 전담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이태수 씨 사건, 제가 좀 들여다봤습니다. 엄마가 명함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갔어요. 어떻게 알고? 할머니한테 들었고요. 기사도 조금 났었어요. 근데 이상한 부분이 있어서요. 이상한 부분이요? 한재영이 서류를 꺼냈어요. 여러 장이었습니다. 남편분이 횡령했다는 금액, 이게 남편분 급여 3년치예요. 말단 기사가 이 금액을 횡령하려면 회사 전산에 최소 4번 이상 접근해야 하는데 접근 기록이 없어요. 그리고 신고자가 익명인데 신고 시점이 남편분이 내부 감사 요청서를 올린 지 4월 뒤에요. 엄마가 서류를 봤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그럼 아이 아빠가 억울한 겁니다. 제 생각엔요. 서준은 두 사람 얘기를 들으면서 안주머니를 손으로 꽉 눌렀어요. 말해야 할 것 같았습니다. 두 사람이 서준을 봤어요. 서준은 천천히 안주머니에서 USB를 꺼냈습니다. 테이프 붙은 채로 아빠 글씨 그대로였어요. 아빠 방 서랍에 있었어요. 이거 드리면 안 된다고 쓰여 있어서 갖고 있었는데 엄마가 숨을 들이켰어요. 한재영이 USB를 받았습니다. 아빠 글씨를 읽었어요.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언제부터 갖고 있었어? 아빠 잡혀가던 날부터요. 한재영이 서준을 봤어요. 올해 학교도 이거 갖고 다녔어? 네. 집에 놔두면 불안해서요. 한재영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잘했다, 서준아. 서준은 그 말에 아무 대답도 못했어요. 잘했다는 말을 오랜만에 들었거든요. 아빠한테 마지막으로 들은 게 언제인지 기억도 잘 안 났습니다. 한재영이 돌아가고 나서 엄마가 서준을 불렀어요. 서준아, 이리 와. 엄마 옆에 앉았습니다. 엄마가 서준 머리를 쓸어줬어요. 아픈 손으로. 천천히. 무서웠겠다. 서준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괜찮았어. 엄마가 서준을 봤습니다. 한참 봤어요.
서준아, 너 8살이야. 알아. 8살이 이러면 안 되는 건데. 서준은 엄마 손을 잡았습니다. 부은 손마디가 손에 닿았어요. 엄마, 나 괜찮아. 진짜로. 엄마 눈이 빨개졌어요. 서준은 엄마 어깨에 기댔습니다. 엄마가 그 손으로 서준을 안았어요. 아픈 손으로. 꽉. 서준은 그냥 있었어요. 오래 있었습니다. 그날 밤 늦게 한재영은 사무실에 앉아 USB를 열었어요. 파일이 여러 개였습니다. 날짜 순으로 정리돼 있었어요. 엑셀 파일, 녹음 파일, 문서 파일. 이태수가 몇 달에 걸쳐 차곡차곡 모은 것들이었습니다. 한재영은 녹음 파일 하나를 재생했어요. 강도준 목소리였습니다. 이태수 씨, 이번 거는 그냥 넘어가. 자네가 본 건 본 게 아닌 거야. 알겠어? 저는 서명 못합니다. 서명 못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 한재영은 재생을 멈췄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 밤하늘에 별이 없었어요. 불빛이 너무 많아서요. 한재영은 다시 파일을 열었습니다. 이번엔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들었어요. 새벽 2시가 넘었습니다. 한재영은 메모지에 뭔가를 적었어요. 그리고 멈췄습니다. 창밖을 다시 봤어요. 노원구 방향 어딘가에 불 꺼진 빌라들이 있었습니다. 그중 한 곳에 8살짜리가 USB를 품에 안고 23날을 버텼어요. 한재영은 메모지를 접었습니다. 그리고 전화기를 들었어요. 신호가 길게 갔습니다. 상대가 받았어요. 한재영이 말했습니다. 움직여야 할 것 같아. 이거 생각보다 큰 건이야. 한재영이 움직이기 시작한 건 그날 새벽부터였어요. USB 안에 든 파일은 모두 14개였습니다. 녹음 파일 6개, 엑셀 파일 4개, 문서 파일 4개. 이태수가 회사 다니면서 몇 달에 걸쳐 하나씩 모은 것들이었어요. 날짜가 가장 오래된 건 8개월 전이었습니다. 한재영은 파일을 하나씩 열었어요. 엑셀에는 날짜별 입출금 내역이 적혀 있었습니다. 회사 법인 계좌에서 정체불명의 개인 계좌로 빠져나간 금액들이었어요. 한 번에 크지 않았습니다. 50만 원, 80만 원, 100만 원. 근데 날짜를 보면 거의 매주였어요. 2년 넘게. 더하면 수억이었습니다. 그리고 녹음 파일을 다시 들었어요. 강도준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이번 감사건 이태수 씨 이름으로 처리해. 서류는 내가 만들어 놓을게. 다른 남자 목소리가 답했어요. 그 사람이 순순히 받아들이겠습니까? 안 받아들이면 더 크게 만들지 뭐. 애들도 있고 마누라도 아프다던데. 버티겠어? 한재영은 재생을 멈췄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이태수는 처음부터 표적이었습니다. 비리를 신고하려다 역으로 뒤집어 쓴 게 아니었어요. 강도준이 처음부터 이태수를 골랐던 겁니다. 아픈 아내, 어린 2아이, 버티기 어려운 조건을 가진 사람을 골라서 덮어 씌운 거였어요. 한재영은 새벽 내내 문서를 정리했습니다. 사흘 뒤였어요. 한재영이 203호를 다시 찾았습니다. 이번엔 서류 봉투를 들고 왔어요. 엄마와 서준이 거실에 앉았습니다. 하늘이는 방에서 그림을 그리고 있었어요. 한재영이 말했습니다. USB 안에 있는 녹음 파일 다 들었습니다. 강도준이 이태수 씨를 처음부터 표적으로 삼은 거예요. 횡령은 강도준이 했고 이태수 씨 명의로 서류를 꾸민 겁니다. 엄마가 입을 다물었어요. 한참 있다가 말했습니다. 그걸 증명할 수 있어요? 녹음이 있고 계좌 흐름이 있어요. 강도준 개인 계좌로 들어간 돈의 흔적도 찾았고요. 검찰에 낼 수 있는 수준입니다. 언제쯤? 빠르면 이번 주 안에 재심 청구 들어갑니다. 엄마 눈이 빨개졌어요. 손을 입에 가져갔습니다. 소리를 막으려는 거였어요.
서준은 그 옆에 앉아서 엄마 손을 잡았습니다. 한재영이 서준을 봤어요. 서준아, 이거 내가 지켜서 된 거야. 서준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빠가 모아둔 거잖아요. 맞아. 근데 내가 안 지켰으면 사라졌을 거야. 그 사람들이 가져갔으면. 서준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손이 묶인 채 골목으로 끌려가던 아빠 뒷모습이 생각났습니다. 그 작아 보이던 어깨가요. 검찰에 증거가 접수된 건 나흘 뒤였어요. 그날 오후 강도준 회사에 압수수색이 들어갔습니다. 뉴스에 짧게 나왔어요. 서준은 학교에서 돌아와 엄마가 켜놓은 뉴스를 봤습니다. 앵커가 읽었어요. 물류업체 대표 강모 씨가 수년간 법인 자금을 횡령하고 직원에게 누명을 씌운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해당 직원은 현재 구속 상태로. 서준은 TV를 봤어요. 엄마도 봤습니다. 둘 다 말이 없었어요. 하늘이만 말했어요. 누나, 뉴스에 아빠 얘기 나와? 서준이 말했습니다. 응. 아빠 곧 나온대. 하늘이가 눈을 동그랗게 떴어요. 진짜? 응. 하늘이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엄마한테 달려가 안겼어요. 엄마가 하늘이를 받으면서 울었습니다. 소리 없이요. 어깨가 떨렸어요. 서준은 그 옆에서 TV를 끄고 리모컨을 내려놨습니다. 그러다 부엌으로 갔어요. 수도꼭지를 틀었습니다. 이번엔 오래 울었어요. 그런데 이틀 뒤였습니다. 한재영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가 받았어요. 서준은 옆에서 들었습니다. 엄마 표정이 바뀌었어요. 전화를 끊고 엄마가 소파에 앉았습니다. 한참 있다가 말했어요. 강도준 쪽 변호인이 움직였대. 녹음 파일 증거 능력에 이의를 제기했어. 무슨 말이야? 몰래 녹음한 거라 법정에서 못 쓸 수도 있대. 판사가 결정해야 한대. 서준은 그 말을 듣고 잠깐 생각했어요. 그럼 아빠가 못 나와? 엄마가 대답을 못했어요. 서준은 창문을 봤습니다. 하늘이는 방에서 아빠 그림을 또 그리고 있었어요. 오늘은 아빠 옆에 집을 그린다고 했었습니다. 서준은 숨을 한번 들이켰어요. 그리고 일어섰습니다. 한 변호사님한테 전화해. 내가 할 말 있어. 엄마가 서준을 봤어요. 무슨 말? 서준이 말했어요. 그 사람들이 우리 집에 왔을 때 문 너머로 한 말 다 들었어. 나한테 USB 달라고 한 말. 그거 기억해. 엄마 눈이 커졌습니다. 그게 증거가 돼? 몰라. 근데 말은 해야 할 것 같아. 한재영이 다시 왔어요. 서준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녹음기를 테이블 위에 올려놨어요. 서준아, 기억나는 대로 천천히 말해줘. 틀려도 돼. 생각나는 거 다 말하면 돼. 서준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 문 너머로 들었던 말들을 하나씩 꺼냈습니다. 아버지 부탁이라고 했던 것, 서류 찾으러 왔다고 했던 것, 아버지 빨리 나오려면 줘야 한다고 했던 것. 한재영이 다 듣고 말했어요. 이거 진술서로 만들 수 있어. 증거인멸시도 정황으로. 그게 도움이 돼요? 많이 돼. 서준은 잠깐 생각했어요. 저 법원 가서도 말할 수 있어요. 한재영이 서준을 봤습니다. 오래 봤어요. 알아. 근데 안 가도 돼. 진술서면 충분해. 가고 싶으면요? 한재영이 잠깐 멈췄어요. 판사 앞에서 말하는 거야. 무섭지 않아? 서준이 말했어요. 아빠가 억울한 거 아는데 무서운 게 더 크면 안 되잖아요. 한재영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녹음기를 껐습니다. 그리고 서류를 정리하면서 눈을 한번 닦았어요. 서준은 못 본 척했습니다. 어른이 우는 거 못 본 척해줘야 한다는 걸 알았거든요. 엄마한테 배웠어요. 그날 밤 윤복순 할머니가 문을 두드렸어요. 서준이 열었습니다.
할머니가 호박죽을 들고 서 있었어요. 추워서 끓였어. 들어가. 셋이 부엌 식탁에 앉아 호박죽을 먹었습니다. 하늘이는 달다고 두 그릇을 먹었어요. 엄마는 조금 먹다 수저를 내려놨습니다. 말이 없었어요. 할머니가 엄마를 봤어요. 어렵게 됐다고 들었어. 네. 그래도 재영이가 포기 안 해. 내가 아는 애야. 한번 잡으면 안 나. 엄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머니가 서준을 봤어요. 서준이 너 오늘 진술했다며. 네. 무섭지 않았어? 서준은 호박죽을 한 숟갈 떠서 말했어요. 조금요. 할머니가 웃었습니다. 주름이 더 깊어졌어요. 조금이래. 어른도 법원 가면 많이 무서운데. 서준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할머니가 서준 머리를 한번 쓰다듬었습니다. 잘했어. 그날 밤 서준은 달력을 봤어요. 빨간 줄이 32개였습니다. 펜을 들었어요. 33번째 줄을 그었습니다. 그리고 아빠가 앉던 의자를 봤어요. 발이 아직 바닥에 닿지 않는 그 의자를요. 서준은 거기 가서 앉았어요. 창밖에 첫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노원구 골목 위로 하얗게 소리 없이. 서준은 눈이 쌓이는 걸 오래 봤어요. 아빠 보여? 눈 온다. 속으로만 말했습니다. 첫눈이 온 다음 날부터 날이 급격히 추워졌어요. 203호 보일러가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거실 바닥이 차가웠어요. 서준이 관리실에 말했더니 부품이 없다고 다음 주에나 된다고 했습니다. 서준은 알겠다고 하고 돌아왔어요. 그날부터 셋이 안방에서 같이 잤습니다. 엄마가 가운데, 양옆에 서준과 하늘이. 이불을 2개 덮었어요. 하늘이는 금방 잠들었습니다. 엄마도요. 서준은 또 혼자 눈을 떴어요. 천장을 봤습니다. 달력에 줄이 35개였어요. 그 주 목요일이었습니다. 한재영한테서 엄마한테 전화가 왔어요. 서준은 부엌에서 라면을 끓이다 엄마 표정을 봤습니다. 전화를 받는데 얼굴이 점점 굳어졌어요. 전화를 끊었어요. 한참 있다가 엄마가 말했습니다. 법원에서 결정 났어. 녹음 파일. 서준이 냄비불을 줄이고 엄마를 봤어요. 증거로 못 써? 반만. 회사 안에서 녹음한 건 되는데 강도준이랑 직접 대화한 건 안 된대. 그게 핵심이었는데. 서준은 잠깐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럼 아빠가 재판이 길어질 수 있대. 엄마가 창밖을 봤습니다. 눈이 또 오고 있었어요. 서준은 라면 냄비를 봤어요. 물이 끓고 있었습니다. 면을 넣어야 했는데 손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하늘이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밥 다 됐어? 응. 금방. 서준은 면을 넣었어요. 그날 밤 늦게 엄마가 쓰러졌습니다. 화장실에서 나오다가 현기증이 왔는지 벽을 잡으려다 놓쳤어요. 서준이 소리를 듣고 달려갔습니다. 엄마가 바닥에 앉아 있었어요. 벽에 기댄 채로. 엄마, 괜찮아. 어지러웠어. 병원 가야 해. 괜찮다니까. 서준은 엄마 팔을 잡아 일으키려 했어요. 엄마가 생각보다 무거웠습니다. 8살 팔로는 부족했어요. 그래도 잡아당겼습니다. 겨우 일으켰어요. 침대에 눕혔어요. 입을 덮어드렸습니다. 엄마가 서준 손을 잡았어요. 미안해, 서준아. 왜 미안해? 엄마가 이러면 안 되는데. 서준은 엄마 손을 꽉 쥐었어요. 엄마가 아픈 게 엄마 잘못이야? 엄마가 대답 못했어요. 아니잖아. 자. 서준은 방 불을 껐어요. 그리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하늘이가 소파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엄마 왜 그래? 어지러웠대. 이제 자. 누나는? 나도 잘게. 이리 와.
하늘이를 안방에 데려가 눕혔어요. 이불 덮어줬습니다. 하늘이가 잠들 때까지 옆에 있었어요. 그리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혼자 소파에 앉았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앉아 있었어요. 바깥에 눈이 오는 소리가 났어요. 아니, 눈은 소리가 없죠. 근데 그날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만큼 조용했어요. 서준은 무릎을 끌어안았습니다. 울고 싶었어요. 근데 울면 안 될 것 같았습니다. 울면 뭔가 무너질 것 같았거든요. 지금까지 버텨온 게요. 그래서 그냥 앉아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학교 가려고 준비하는데 하늘이가 열이 났어요. 이마를 짚어봤습니다. 뜨거웠어요. 체온계로 쟀더니 38도 3분이었습니다. 서준은 학교에 전화했어요. 결석한다고요. 그리고 유치원에도 전화했습니다. 해열제를 먹였어요. 물을 마시게 했습니다. 엄마는 몸이 안 좋아 일어나기 힘든 날이었어요. 서준이 대신 하늘이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하늘이가 잠든 사이 서준은 냉장고를 열었어요. 거의 비어 있었습니다. 계란 1개, 김치 조금, 두부는 어제 다 썼어요. 쌀은 이틀치쯤 남아 있었습니다. 서준은 냉장고 문을 닫았어요. 지갑을 봤습니다. 선생님이 준 편의점 상품권이 아직 있었어요. 얼마 남지 않았지만요. 하늘이 해열제 하나 더 사야 했습니다. 죽도 끓여야 했어요. 어린애 열나면 죽 먹여야 한다고 엄마가 예전에 말했거든요. 서준은 코트를 입었어요. 밖으로 나갔습니다. 편의점까지는 골목 2개였어요. 그날따라 바람이 심하게 불었습니다. 코트 안으로 파고들었어요. 서준은 고개를 숙이고 걸었어요. 편의점 문을 열었습니다. 해열제를 집었어요. 즉석죽도 집었습니다. 계산대 앞에 섰어요. 상품권을 내밀었습니다. 아르바이트생이 계산했어요. 1,500원 부족한데요. 서준은 지갑을 열었어요. 동전이 몇 개 있었습니다. 세봤어요. 800원이었어요. 부족했습니다. 죽 빼면 얼마예요? 그럼 돼요. 서준은 죽을 카운터에 올려놨어요. 해열제만 샀습니다. 편의점 문을 나섰어요. 바람이 또 불었습니다. 서준은 골목 어귀에 서서 해열제 봉투를 봤어요. 하늘이 죽은 집에 있는 쌀로 끓이면 됐습니다. 괜찮았어요. 근데 그 순간이었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막으려고 했는데 안 됐어요. 골목에 사람이 없었거든요. 막을 이유가 없었어요. 서준은 편의점 벽에 등을 기댔습니다. 그냥 울었어요. 소리도 냈습니다. 이상한 소리가 났어요. 참다 나오는 울음은 소리가 이상하게 나오거든요. 얼마나 울었는지 몰랐어요. 바람이 뺨을 때렸어요. 눈물이 차가워졌습니다. 서준은 손등으로 눈을 닦았어요. 코를 훔쳤습니다. 심호흡을 했어요. 그리고 걸었습니다. 집 쪽으로요. 빌라 입구에 들어서는데 계단에서 내려오는 사람이 있었어요. 윤복순 할머니였습니다. 장바구니를 들고 있었어요. 할머니가 서준을 봤습니다.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냥 서준 옆에 와서 섰습니다. 장바구니에서 귤 2개를 꺼내 서준 코트 주머니에 넣어줬어요. 하늘이 열났다고. 어떻게 알았어요? 다 들려. 벽이 얇아. 서준은 아무 말도 못했어요. 할머니가 서준 머리를 한번 쓸었습니다. 올라가. 서준이 계단을 올라갔어요. 할머니는 서준이 올라가는 걸 아래서 봤습니다. 다 올라갈 때까지요. 그날 저녁이었어요. 301호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가 받았어요. 한재영이었습니다. 어머니,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엄마가 서준을 봤어요. 서준도 옆에 앉았습니다. 한재영 목소리가 조심스러웠어요.
강도준 측에서 합의를 제안했습니다. 합의요? 이태수 씨 석방하는 대신 민사소송 안 걸고 조용히 마무리하자는 거예요. 강도준은 벌금형으로 끝내고요. 엄마가 말이 없었어요. 그럼 아이 아빠는 나올 수 있는 건가요? 네. 빠르면 다음 주 안에요. 강도준은요. 벌금 내고 끝납니다. 구속은 안 되고요. 엄마가 전화기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갔어요. 서준은 엄마 얼굴을 봤습니다. 화가 난 얼굴이었어요. 근데 그 안에 다른 것도 있었습니다. 지친 것, 흔들리는 것. 엄마가 물었어요. 선생님 생각은요? 한재영이 잠깐 침묵했어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계속 싸우면 이길 수 있어요. 근데 시간이 걸립니다. 6개월에서 1년. 그 사이 아이들이랑 어머니가 버텨야 해요. 합의하면 당장 남편분 나오시고요. 엄마는 오래 있었어요. 서준은 엄마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가 서준을 봤어요. 서준이 말했어요. 엄마가 결정해. 서준아, 나는 괜찮아. 어떻게 해도. 엄마 눈이 흔들렸어요. 전화기 너머 한재영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말했어요. 며칠 생각할게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둘이 말없이 앉아 있었어요. 하늘이 방에서 잠든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보일러는 아직 고쳐지지 않아서 바닥이 차가웠어요. 창밖에 눈이 또 내리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말했어요. 서준아, 무서워? 서준이 말했습니다. 조금요. 엄마도 조금 무서워. 둘이 그 말을 끝으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손을 잡고 앉아 있었습니다. 차가운 바닥 위에서 오래. 그날 밤 한재영은 사무실에 혼자 앉아 있었어요. 서류들이 책상 위에 쌓여 있었습니다. 합의서 초안도 있었어요. 한재영은 그걸 한참 봤어요. 그러다 서랍을 열었습니다. 안에 오래된 사진이 한 장 있었어요. 어린 남자아이 사진이었습니다. 한재영은 그 사진을 봤어요. 오래 봤습니다. 그리고 합의서를 뒤집어 놓았어요.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번호를 눌렀어요. 신호가 갔습니다. 상대가 받았어요. 한재영이 말했습니다. 합의 안 합니다. 끝까지 갑니다. 대신 나 도와줘야 해. 한재영이 전화한 상대는 대학 동기였어요. 지금은 금융감독원 조사관으로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한재영이 말했어요. 강도준 법인 계좌 말고 개인 계좌 흐름까지 들여다봐 달라고요. 불법은 아니었습니다. 공익제보 사건으로 정식 요청하면 열람이 가능했어요. 동기가 말했습니다. 이거 건드리면 커질 수 있어. 강도준 뒤에 누가 있는지 알아? 모르니까 알아봐 달라는 거지. 너 요즘 왜 이래? 한재영이 말했어요. 8살짜리가 한 달 넘게 USB 품고 다녔어. 내가 저버리면 안 되잖아. 동기가 한참 있다가 말했습니다. 일주일 줘. 일주일이 지났어요. 동기한테서 연락이 왔습니다. 한재영이 받은 자료는 서류 묶음이었어요. 강도준 개인 계좌 거래 내역이었습니다. 들여다보는데 이상한 계좌 번호가 반복됐어요. 같은 계좌에서 강도준한테 돈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강도준이 횡령한 게 아니었어요. 강도준도 누군가 밑에서 움직이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한재영은 그 계좌 번호를 추적했어요. 페이퍼 컴퍼니였습니다. 서류상 존재만 하는 유령 회사였어요. 근데 그 회사 등기에 이름이 하나 올라 있었습니다. 한재영이 그 이름을 봤어요. 물류업계에서 오래된 이름이었습니다. 강도준 윗선이었어요. 업계 사람이면 다 아는 이름이었지만 직접 엮인 적은 없었습니다. 항상 중간에 사람을 뒀거든요. 강도준처럼요. 한재영은 자료를 정리했어요. 이건 횡령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 조직적으로 운영된 비자금 구조였어요. 강도준은 그 구조에서 실행책이었고 이태수는 그 구조가 드러날 위기에 처하자 급하게 세운 방패였던 겁니다. 한재영은 검찰에 추가 자료를 제출했어요. 이번엔 강도준만이 아니었습니다. 윗선까지 엮인 자료였어요. 자료가 접수된 다음 날이었습니다. 검찰이 움직였어요. 강도준 사무실에 두 번째 압수수색이 들어갔습니다. 이번엔 규모가 달랐어요. 차가 여러 대였고 시간도 길었습니다. 저녁 뉴스에 크게 나왔어요. 물류업계 비자금 조성 의혹, 윗선으로 수사 확대. 엄마가 뉴스를 보다가 한재영한테 전화를 했어요. 이게 무슨 일이에요? 제가 추가로 찾은 게 있었어요. 강도준 위에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럼 합의는요? 강도준이 먼저 철회했어요. 자기도 윗선한테 당한 입장이 됐으니까요. 엄마가 말이 없었어요. 한재영이 말했습니다. 이태수 씨 무죄 가능성이 높아졌어요. 검찰도 이제 피해자로 보고 있고요. 조만간 석방 결정 날 겁니다. 전화를 끊고 엄마가 서준을 봤어요. 서준은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뉴스에 강도준 회사 건물이 나오고 있었어요. 엄마가 말했어요. 서준아. 응. 아빠 나올 것 같아. 서준이 엄마를 봤습니다. 말을 안 했어요. 그냥 리모컨을 내려놓고 엄마한테로 왔어요. 엄마 옆에 앉았습니다. 엄마가 서준을 안았어요. 아픈 손으로 꽉. 하늘이가 방에서 나왔어요. 왜 안 와? 아빠 나온대. 하늘이가 눈을 깜빡였어요. 진짜? 응. 하늘이가 달려와 둘을 같이 안았습니다. 셋이 엉켜 있었어요. 좁은 거실 소파 위에서요. 그런데 그날 밤이었어요. 301호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쿵 하는 소리였어요. 서준이 잠에서 깼습니다. 시계를 봤어요. 밤 11시가 넘어 있었습니다. 소리가 또 났어요. 위가 아니라 옆이었습니다. 301호 쪽이었어요. 서준은 일어났습니다. 현관을 열고 복도로 나갔어요. 301호 문 앞에 섰습니다. 귀를 기울였어요. 안에서 신음소리가 났습니다. 서준이 초인종을 눌렀어요. 소리가 없었습니다. 다시 눌렀어요. 할머니. 잠시 후 문이 열렸어요. 윤복순 할머니가 문틈으로 얼굴을 내밀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어요. 이마에 땀이 나 있었습니다. 괜찮아. 들어가. 할머니 얼굴이 이상해. 그냥 체했어. 병원 가야 해. 밤에 어딜 가? 서준이 말했어요. 엄마 깨울게요. 할머니가 말렸어요. 근데 서준은 이미 돌아서고 있었습니다. 결국 셋이 다 깼어요. 엄마가 할머니 상태를 보더니 119를 불렀습니다. 할머니가 손을 저었지만 엄마가 듣지 않았어요. 구급대가 왔습니다. 할머니가 들것에 실려 나갔어요. 서준은 복도에서 그 모습을 봤습니다. 할머니가 실려가면서 서준을 봤어요. 눈이 마주쳤습니다. 할머니가 작게 웃었어요. 괜찮아. 구급차 문이 닫혔습니다. 엄마가 하늘이를 데리고 병원으로 갔어요. 서준도 따라갔습니다. 병원 복도였어요. 의사가 나와서 말했습니다. 담낭 쪽 문제라고요. 수술까지는 아니고 입원해서 지켜봐야 한다고 했어요. 일주일 정도. 엄마가 안도했어요. 셋이 병원 복도 의자에 앉았습니다. 하늘이는 졸다가 엄마 무릎에 누웠어요. 금방 잠들었습니다. 서준은 복도 창문을 봤어요. 병원 밖에 눈이 쌓여 있었습니다. 가로등 불빛에 하얗게 빛났어요. 엄마가 말했어요. 할머니, 진작 아프셨나 봐. 말을 안 하셨으니까. 그러게. 서준은 잠깐 있다가 물었어요. 할머니 가족 없어? 엄마가 창밖을 봤습니다.
아들이 있었대. 오래전에 있었대요? 엄마가 조용히 말했어요. 20년 전에 억울하게 감옥 갔다가 거기서 아팠는데 진실이 밝혀지기 전에 세상을 떠났대. 서준은 그 말을 듣고 창밖을 봤습니다. 눈이 계속 내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를 도와주신 거야? 엄마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마도. 서준은 오래 창밖을 봤습니다. 할머니가 20년을 그렇게 살았다는 게 생각났어요. 아들이 억울하게 간 걸 알면서 아무것도 못하고 그 마음이 어땠을지 서준은 다 알 수는 없었어요. 근데 조금은 알았습니다. 아빠가 잡혀가던 날 커튼 뒤에서 봤던 그 마음이랑 비슷할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할머니가 서준한테 귤을 주고 소고기 무국을 끓이고 머리를 쓸어줬던 거였어요. 잘했어 라고 말해줬던 거였습니다. 자기 아들한테 못해준 걸 서준한테 해주셨던 거예요. 이번 3일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서준이 학교 끝나고 혼자 병원에 들렀어요. 하늘이는 유치원 다녀온 뒤 엄마가 데리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병실 문을 두드렸어요. 들어와. 들어갔습니다. 할머니가 침대에 기대어 앉아 있었어요. 얼굴에 혈색이 조금 돌아왔습니다. 서준이 의자를 당겨 앉았어요. 많이 나아졌어요? 응. 별거 아니야. 별거 아닌 게 아니었잖아요. 할머니가 웃었어요. 잠깐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할머니가 서준을 봤어요. 서준아. 네. 할머니 아들 얘기 엄마한테 들었어? 서준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할머니가 창밖을 봤습니다. 그 아이가 억울하게 간 거 할머니는 알았어. 근데 증거가 없었어. 아무도 안 믿어줬고 그러다 진실이 밝혀졌을 때는 이미 늦었었어. 서준은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래서 너희 봤을 때 못 본 척을 못했어. 이번엔 늦으면 안 되니까. 할머니 눈이 빨개졌어요. 서준이 할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주름진 손이었어요. 뼈가 느껴졌습니다. 감사해요, 할머니. 할머니가 서준 손을 꽉 쥐었어요. 아니야. 할머니가 감사하지. 둘이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병실 창으로 햇살이 들어왔어요. 겨울 햇살이었는데 따뜻했습니다. 그날 오후였어요. 한재영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가 받았어요. 서준은 병실 복도에서 들었습니다. 엄마 얼굴이 바뀌었어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엄마가 서준을 봤어요. 눈물이 나오려는 걸 막고 있는 얼굴이었어요. 입술이 떨렸습니다. 서준아. 응. 아빠. 말이 끊겼어요. 엄마가 숨을 들이켰어요. 아빠 내일 나와. 서준은 그 말을 듣고 아무것도 안 했어요. 울지도 않았습니다. 소리도 안 질렀어요. 그냥 복도 창문 쪽으로 걸어갔어요. 창밖에 눈이 있었습니다. 병원 마당 나무에 눈이 쌓여 있었어요. 가지가 하였습니다. 서준은 그걸 봤어요. 달력이 생각났습니다. 빨간 줄 35개가요. 내일이면 36번째 줄을 긋는 날이었어요. 근데 내일은 안 그어도 됐습니다. 서준은 창문에 이마를 댔어요. 유리가 차가웠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울었어요. 이번엔 막지 않았습니다. 병실 안에서 할머니가 그 모습을 봤어요. 복도 유리창 너머로 이마를 대고 우는 8살을요. 할머니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일어나지도 않았어요. 그냥 봤어요. 오래. 그러다 눈을 감았습니다. 입술이 움직였어요. 소리는 나지 않았습니다. 근데 서준은 나중에 엄마한테 들었어요. 할머니가 그날 뭐라고 했는지를요. 다행이다. 이번엔 늦지 않았다. 아빠가 나오는 날 아침이었어요. 서준은 새벽 5시에 눈을 떴습니다. 알람도 아니었어요. 그냥 떠졌어요. 천장을 봤습니다.
보일러가 고쳐져서 바닥이 따뜻했어요. 엄마랑 하늘이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둘 다 자고 있었어요. 서준은 조용히 일어났어요. 부엌으로 갔습니다. 냉장고를 열었어요. 어제 할머니가 퇴원하면서 갖다 준 재료들이 있었습니다. 두부, 애호박, 계란, 멸치. 할머니가 봉투를 내밀면서 말했어요. 특별한 날엔 된장찌개가 제일이라고요. 서준은 냄비를 꺼냈습니다. 멸치를 넣고 물을 올렸어요. 불 조절을 했습니다. 끓으면 멸치를 건져내고 된장을 풀고 두부를 넣고 애호박을 넣는 것. 엄마가 아프기 전에 옆에 서서 보던 순서였어요. 그때는 그냥 봤는데 이제는 손이 기억했습니다. 찌개가 끓기 시작했어요. 냄새가 났습니다. 서준은 그 냄새를 맡으면서 잠깐 눈을 감았어요. 아빠가 끓이던 된장찌개 냄새랑 똑같았습니다. 엄마가 일어난 건 7시였어요. 부엌에서 냄새가 나니까 나왔다고 했습니다. 서준이 밥상을 차려놓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엄마가 멈췄어요. 한참 서준을 봤습니다. 내가 했어? 응. 된장찌개를? 할머니가 재료 줬어. 엄마가 식탁 의자를 당겨 앉았어요. 찌개 뚜껑을 열었습니다. 김이 올라왔어요. 한 숟갈 떠서 먹었어요. 말을 안 했습니다. 서준이 물었어요. 맛없어? 엄마가 고개를 저었어요. 맛있어. 그런데 눈물이 났습니다. 닦지 않았어요. 그냥 찌개를 또 떠서 먹었습니다. 서준은 아무 말 하지 않았어요. 하늘이를 깨우러 방으로 갔습니다. 구치소까지는 버스로 1시간이었어요. 셋이 나란히 앉았습니다. 하늘이가 가운데, 양옆에 엄마와 서준이요. 하늘이는 버스 창밖을 보면서 말했어요. 아빠 살 빠졌을까? 엄마가 웃었습니다. 모르지. 밥맛 없었겠다. 그러게. 서준은 창밖을 봤어요. 도로 옆에 눈이 남아 있었습니다. 녹다 만 눈이었어요. 지저분하고 납작했습니다. 근데 그 너머 멀리 산 위에는 아직 하얀 눈이 쌓여 있었어요. 버스가 달렸습니다. 구치소 앞에 한재영이 먼저 와 있었어요. 코트 차림으로 손을 호주머니에 넣고 서 있었습니다. 셋이 내리자 손을 들었어요. 추우셨죠? 엄마가 말했어요. 선생님 덕분에 여기까지 왔어요. 한재영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서준이 덕분에요. 서준은 땅을 봤어요. 문이 열린 건 11시가 조금 넘은 시각이었어요. 석방자 출구 쪽이었습니다. 사람이 몇 명 나왔어요. 서준은 그 사람들을 하나씩 봤습니다. 아닌 사람, 아닌 사람, 아닌 사람. 그러다 봤어요. 낡은 점퍼였습니다. 잡혀가던 날 입고 있던 그 점퍼였어요. 어깨가 보였습니다. 그 어깨가요. 서준은 움직이지 않았어요. 뛰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냥 서 있었어요. 아빠 이태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셋을 봤어요. 하늘이가 먼저 뛰었어요. 아빠. 이태수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늘이를 받았어요. 꽉 안았습니다. 하늘이가 아빠 목을 잡고 매달렸어요. 엄마가 걸어갔습니다. 천천히요. 아픈 손을 옆에 늘어뜨리고 이태수가 한 손으로 하늘이를 안은 채 엄마 손을 잡았어요.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서준은 그 모습을 봤어요. 저쪽에서 한재영이 돌아섰습니다. 다른 곳을 보고 있었어요. 서준은 천천히 걸어갔어요. 아빠 앞에 섰습니다. 이태수가 서준을 봤어요. 오래 봤습니다. 살이 빠져 있었어요. 눈밑이 어두웠습니다. 수염이 자라 있었어요. 근데 눈빛은 그대로였습니다. 서준이 알던 그 눈빛이요. 이태수가 손을 뻗었어요. 서준 머리를 쓸었습니다. 천천히. 말을 못했어요. 입술이 움직이다 멈췄습니다.
서준도 말을 못했어요. 그냥 아빠 손이 머리에 닿는 걸 느꼈습니다. 차가운 손이었어요. 구치소 안이 추웠나 봐요. 서준은 그 손 아래서 아주 조금 고개를 숙였어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말은 필요 없었어요. 36일이 다 거기 있었으니까요.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 안이었습니다. 이태수가 창가에 앉아 밖을 봤어요. 하늘이는 아빠 무릎 위에 앉아 있었습니다. 엄마는 그 옆에서 이태수 손을 잡고 있었어요. 서준은 통로 쪽에 앉았어요. 아빠를 봤습니다. 아빠가 창밖 보다가 서준이랑 눈이 마주쳤어요. 아빠가 먼저 말했습니다. 서준아. 응. 많이 힘들었지. 서준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아빠가 서준을 봤어요. 한참. 아빠가 들었어. 한 변호사님한테. 뭘? 다. 서준은 창밖을 봤습니다. 도로 위에 햇살이 내렸어요. 녹다만 눈이 반짝였습니다. 별거 아니었어. 아빠가 말했어요. 아니야.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서준은 창밖을 계속 봤어요. 아빠. 응. 나 이제 연필 새로 사도 돼? 아빠가 잠깐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러다 말했습니다. 그래. 제일 좋은 걸로. 서준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버스가 달렸습니다. 빌라 골목에 들어설 때였어요. 301호 창문이 열렸습니다. 윤복순 할머니가 내다봤어요. 퇴원하고 이틀밖에 안 됐는데 창문까지 나온 거였습니다. 이태수가 올려다봤어요.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왔어요? 이태수가 고개를 숙였어요. 깊이요. 감사합니다. 할머니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별거 아니에요. 창문이 닫혔어요. 근데 서준은 봤습니다. 창문이 닫히기 직전에 할머니가 눈을 닦는 거리요. 소매로요. 빠르게요. 서준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날 저녁 203호에서 불이 켜졌습니다. 5시 30분이었어요. 부엌불이 먼저 켜지고 거실불이 켜지고 아이들 방불이 켜졌어요. 빌라 골목에서 보면 203호만 유독 환했습니다. 된장찌개 냄새가 복도까지 났어요. 이번엔 아빠가 끓였습니다. 식탁에 넷이 앉았어요. 오랜만이었습니다. 하늘이가 숟가락을 들면서 말했어요. 아빠, 나 기도할게. 뭐? 유치원에서 배웠어. 밥 먹기 전에 기도하는 거. 이태수가 웃었어요. 오랜만에 보는 웃음이었습니다. 그래. 해봐. 하늘이가 두 손을 모았어요. 아빠 나오게 해줘서 감사합니다. 엄마 덜 아프게 해주세요. 누나 힘들지 않게 해주세요. 할머니 빨리 나으세요. 그리고 밥 맛있게 해주세요. 넷이 웃었어요. 서준도 웃었습니다. 오랜만이었어요. 배에서 나오는 웃음이요. 밥을 다 먹고 설거지를 하는데 아빠가 옆에 왔어요. 행주를 들었습니다. 서준이 씻으면 아빠가 닦았어요. 말없이 했습니다. 다 하고 나서 아빠가 말했어요. 서준아. 응. 아빠 없는 동안 밥은 내가 했어? 가끔. 된장찌개도? 한 번. 아빠가 행주를 개면서 말했습니다. 맛있었어? 서준이 잠깐 생각했어요. 탔어. 아빠가 웃었어요. 서준도 웃었습니다. 싱크대 앞에서 둘이 웃었어요. 좁은 부엌에서 형광등 아래서 그날 밤 서준은 달력 앞에 섰어요. 빨간 줄이 35개였습니다. 펜을 들었어요. 근데 줄을 긋지 않았습니다. 그냥 달력을 떼었어요. 구겨서 쓰레기통에 넣었습니다. 이제 필요 없었어요. 불을 껐어요. 이불 속에 들어갔습니다. 옆방에서 아빠 목소리가 들렸어요. 하늘이한테 뭔가 얘기해 주는 것 같았습니다. 하늘이 웃음소리도 들렸어요. 엄마가 주방에서 뭔가 정리하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서준은 천장을 봤어요. 눈이 감겼습니다. 오늘은 막지 않았어요. 그냥 감았습니다. 창밖에 눈이 내리고 있었어요. 노원구 골목 위로 소리 없이 203호 지붕 위에도 쌓였습니다. 301호 지붕 위에도요. 빌라 골목 가로등 불빛이 눈송이를 비췄어요. 하나씩 하나씩 내려왔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았어요. 그냥 내렸습니다. 어떤 아이는 태어나자마자 어른이 되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아무도 부탁하지 않았는데, 아무도 시키지 않았는데, 그 아이는 그냥 알았거든요. 지금 내가 버텨야 한다는 걸. 서준이는 그렇게 36일을 버텼습니다. 연필 한 자루 새로 사지 못하면서 수도꼭지를 틀어놓고 울면서 편의점 벽에 기대어 울면서 그래도 무너지지 않았어요. 누군가 돌아올 거라는 믿음 하나로 그 믿음이 옳았습니다. 언제나 그랬듯이 가장 오래 기다린 사람이 결국 이겼어요. 그 봄 서준이는 새 연필을 샀습니다. 12자루짜리 한 통이었어요. 아빠가 골라줬습니다. 제일 좋은 걸로요.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누군가 돌아올 거라는 믿음 하나로 36일을 버틴 8살 서준이의 이야기, 마음에 남으셨나요? 우리 주변에도 말없이 버티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자신이 그 사람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버티고 있다면 잘하고 있는 겁니다. 이 이야기가 작은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응원이 다음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로 또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